자, 그러면 우리 교재 24쪽에 이번에는 제 4절 경찰의 기본 이념과 경찰의 기본 이념과 경찰 윤리라는 주제를 공부해 보죠. 자, 이 부분에서 미리 말하면 이게 기본 이념 얘기하고 경찰 윤리 얘기예요.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응? 일단 먼저 이걸 말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본 이념은 주로 이제 조직, 경찰 조직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 경찰 조직이 추구해야 될 가치를 말하는 거고, 이 윤리는 그 경찰 조직 구성원인 경찰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할 때 이제 그 갖춰야 할 어떤 가치 판단 기준, 이런 걸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응?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개설 부분 있잖아. 의 기본 이념이란 뭐고, 그 다음에 역경찰 윤리란 뭐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냥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지만 2번에 기본 이념과 경찰 윤리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떤 관계에 있대. 거기 한번 읽어보면 첫째 줄에 무슨 관계? 상호 의존적이다. 조직이 추구하는, 경찰 조직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이 조직 구성원인 경찰관 개개인들의 신념 체계로서 윤리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 가볍게 읽어두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기본 이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이념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5가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존중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경영주의,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리고 하나 그 밑줄. 이 기본 이념들 간에는 무슨 관계? 두 번째 줄, 그거 좀 밑줄 쳐주세요. 이 경찰의 각각의 기본 이념들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한편은 서로 긴장 충돌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 이제 인권 존중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법치주의하고 이런 게 충돌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하고 인권 존중주의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시위 진압을 할 때, 그 불법 시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진압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진압을 할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면 강제 진압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되게 사회적 약자고, 그 자기들의 억울한 주장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걸 또 강제 진압하는 데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보자면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기본 이념으로 얘기되는 것들 뭐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첫째 민주주의,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 해놓고 의 및 근거 이렇게 놓고 거기 써놨죠. 그래서 뭐 거기에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그죠? 소개해놨어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요. 두 번째 줄에 근거를 보죠. 거기 보면 두 번째 이게 라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와 관련되는 경찰 기본 이념은 뭐냐 물으면 민주주의,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여기에 하나 포인트는 민주성 확보 방안. 경찰의 민주성 확보 방안, 고기만 포인트.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자, 경찰이 민주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국민하고 사이에서 민주적이어야 되기도 하지만 경찰 조직 내부도 민주적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상관이 무조건 뭐 말도 안 되는 막 지시를 내리고 막 강압적으로,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경찰 조직 내부가 우선 민주화돼야 된다. 민주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 그래서 조직 내부의 민주화는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그 참여, 이런 것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직이 굴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 내부의 민주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경찰 조직 밖의 외부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참여, 의견 청취,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민주적 통제와 참여 보장. 그 다음에 2번 같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뭐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게 제대로 되려면 경찰 활동이 공개돼 있어야 돼. 비밀리에 하면은 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뭔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경찰 활동에 공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25쪽에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또는
조직 내부에서 또 크게 따지면 경찰청, 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이 지방 이렇게 상하 조직 단위 간에 권한이 적절히 분산돼 있을 필요가 있다. 권한의 적절한 분배, 그리고 개별 경찰 공무원들의 민주적인 의식이 확립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5번 밑에 이른바 성과급 제도는 뭐와 관련될까요? 민주주의 원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목표를 잘 달성한 그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이라는 걸 주는 거죠. 이게 따라서 여러분들 성과급 제도는 민주성이 아니라 뭐하고 뒤에 공부할 경영주의 이념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도 체크해. 자, 어쨌든 여기서 민주주의 이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민주성 확보 방안, 이거에 포인트가 있다. 이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뭐야?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국가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읽으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근거 한번 같이 읽고 꼭 밑줄 안 쳐도 돼요. 읽고 한번 지나가 봅시다.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제37조 2항에 뭐예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때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이런 문구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국가가 사회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제한하려면 뭐에 의해야 돼?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돼야 되고, 법률로 제한을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또 한계를 정해놓은 거죠. 이에 따라 우리 셋째 줄 경찰법에서도 뭐라고 썼어요?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법치주의 이념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자, 여기서도 법치주의 관련해서 우리 뒤에 한번 또 나올 건데요. 우리 용어 개념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거기에 뭐 있어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런 말 나오고, 이런 용어들 좀 개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의 우위, 그 다음에 법률의 유보, 법률 유보,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는 거, 요거 개념 알아보려면 여기서 법규라는 말 뜻을 좀 이해를 해야 돼. 법규라는 게 뭐냐면 법 중에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미치는 법, 그거를 뭐라 그래? 법규의 성질이 있다. 그래서 법규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법 중에는 법규가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즉 법인데 경찰 조직, 행정 조직 안에서만 조직 구성원들한테만 따르라고 돼 있는 조직 구성원들에게만 효력 갖는 법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일반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은 아니니까 법규의 성질을 갖지는 않는다 그래. 자, 따라서 법은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법이 있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까지 효력 갖는 법이 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을 법규라고 그러는데,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은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낼 수 있다. 국회만이 법률로 만드는. 따라서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경찰이라든지 우리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요? 만들어내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그건 국회가 원래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우위는 국회가 만든 법률은 우리 경찰기관, 행정기관의 의사보다 우위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 뜻, 간단한 뜻은 뭐예요? 경찰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자, 뜻, 경찰기관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법률의 유보는요. 여기서 좀 생소한 유보라는 말이 하는데, 경찰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에 뭔가 조치를 하려면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법률의 유보 뭐랬어요? 경찰 권한을 국민한테 발동하려면 법률에서 권한을 주고 있어야 된다. 수권이 있어야 된다. 법률에서 그런 국민의 자유 권리에 영향 주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법률 유보의 원칙의 개념이에요. 첫째 줄.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법률에 그런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단속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이 아마 형법 같은 거, 여러분 형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그렇습니다. 응?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 중에 우리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뭐 DMB라고 그죠? 그 시청하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크죠. 그러면 운전 중에 그 내비게이션에 이제 텔레비전 이게 방송 이런 거 이제 틀어놓고 보면서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크니까 그거 못해 하고 그거 위반한 자 단속 제재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예. 원래 그러니까 법률에 그 단속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근데 뭐 쭉 그런 규정이 없었죠. 왜냐면 그런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그런 게 예상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미처 법률로 못 만들어 놨었죠. 그리고 법률에 근거 없으니까 단속 못 하는 거죠. 응? 그렇지만 그런 DMB를 시청하다가 사고가 큰 교통사고가 몇 건 나고 하니까 이제 이거 법률로 단속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놔야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일어나고 하니까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에 그런 규정을 집어넣었죠. 개정을 해서 운전 중에 그에 앞서 이미 휴대폰 사용하는 거 단속 규정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DMB 시청하는 것도 역시 단속 규정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 운전면허 벌점 15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자유 권리에 영향 주는 이런 경찰권 발동 또는 경찰 조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법률 유보원 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이 정도. 요거 뒤에 또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경찰 조직은 경찰 권한을 국민에게 발동할 때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활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권주의. 요새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권존중주의 파트 교재 26쪽의 셋째 줄 거기 한 줄 밑줄 주세요. 인권존중주의는 특히 경찰 업무 중에서도 어느 분야? 수사. 그래서 셋째 줄 인권존중주의는 특히 수사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요구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및 내용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고. 자, 요새 우리 이 시대 흐름상 인권 존중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는 국가인권위원회라고도 이 기관이 만들어져 있죠. 그 인권 존중 추세에 따라 여러분들 27쪽에 보면 우리 경찰 조직에서도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정 및 기관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7쪽에 보면 경찰청장이 이제 훈령이라는 명칭으로 훈령의 형식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인권이란 뭐고 그다음에 인권 침해란 뭐며 또 사회적 약자란 무엇이며 이런 정의도 해놓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나 성소수자 등등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 외에 우리 집회 시위 진압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떤 인권 존중 차원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직무상의 규정, 의무 규정을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위반하면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경찰 공무원 위반이 인정되면 징계 사유가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제 관련 법에 따라 또 처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이제 경찰청 내에는
경찰청 인권위원회라는 걸 또 두게 돼 있고, 지방청별로도 각 지방청에도 인권위원회, 지방청 인권위원회를 또 둘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찰 업무와 관련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범죄 피해자, 사회적 약자 보호, 또 유치장에 유치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 그다음에 집회 시위할 때의 그 직무 수행 시의 유의사항 등등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 이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이 시험에 출제된 적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또 대부분의 그 경찰학 개론 수험서 교재에도 인권 보호를 위한 이 규칙은 아마 들어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한번 요즘 양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는 시간을 내서 읽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좀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 강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 주시기 부탁하고요. 네. 자, 그러면 쭉 건너가야 되겠죠? 여기서 47쪽으로 훌쩍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 이념으로서 세 번째 뭐 얘기합니까? 정치적 중립주의. 정치적 중립. 여러분, 우리나라 그 경찰이 많은 비판을 예전에 많이 받았었죠. 그 특히 뭐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4.19 혁명 있잖아요. 1960년 4.19 혁명. 그때 경찰이 그 부정선거에 많이 개입됐다 비판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강력히 우리나라 경찰 조직의 수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나중에 또 경찰 역사 파트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적 중립주의 의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경찰은 어떤 정권을 잡고 있는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 등을 위해서 활동하면 안 되며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과 국가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법적 근거. 경찰 공무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항 뭐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헌법이 선언해놓고, 경찰법, 우리 경찰 조직에 관한 경찰법에서도 경찰은 직무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외운 필요는 없고요. 당연하게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 중립주의에 관해서는 세부 내용은 뭐 공부할 거는 별로 없어요.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경영주의 이념이라 했어요. 그죠? 경영주의. 요거는 뭐 얘기냐면 효율성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효율성.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일반 사기업은 최대 목적이 뭐예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경찰 조직 같이 공공 조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조직이 운영되는 건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가능한 한 어떻게 돼요?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돼요? 적어도 사기업처럼 이윤을 남기는 이윤 추구가 목적은 아니지만 효율적이 되게끔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 하는 논리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기업 생각하면 일반 국민이 경찰 조직의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논리, 우리 고객 중심, 뭐 고객 만족 이런 게 요새 유행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약간 차용을 하면 경찰 조직의 고객인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만족, 고객 만족, 고객 감동 뭐 이런 거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돼요? 경찰의 조직과 운영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항상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개혁 이런 게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 이념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그 경찰 그 이념은 그리 많이 시험에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다. 응?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자, 47쪽에 아까 미리 말했듯이 이 경찰 윤리 부분이 있어. 윤리 부분이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해요. 응? 그래서 여기를 잘 해둬야 되는데, 자, 뭐 윤리 확립의 필요성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조직이, 응? 경찰 조직이 계속 존속되고 뭐야 그 유지될 수 있죠. 그래서 넘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48쪽에 한번 볼까요? 48쪽에 세 가지 항목을 써놨어요. 쌍가루 1번 뭐 있어요? 현대행정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정윤리 확립의 필요성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쌍가루 1번 얘기는 모든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공무원들은 이제 공직자로서의, 응? 여러분 공무원의 그 영어가 퍼블릭, 영어로 쓰면 퍼블릭 서번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자야. 한글로 하인이야. 응? 그러니까 국민의 하인입니다. 응? 그래서 그러면 그런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가치관, 윤리를 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 그 일반 사람들보다 더 고도의 어떤 윤리 의식이 확립돼 있을 것을 요구받죠. 공무원인 이상. 그런데 쌍가루 1번은 일반 그 현대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윤리의식이 물론 기본이 있어야 되지만 쌍가루 2번을 조금 더 중요하세요. 경찰 공무원은 더더욱 그렇다 이거예요. 응? 왜 그러냐? 경찰 업무의 특성상, 응? 부패 유혹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의 직무 중에 상당 부분이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뭔가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응? 한다든지 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뭔가 자기는 또 범죄 수사 뭐 하면은 뭐 뇌물 주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찰 공무원에게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좀 더 확고한 윤리 의식이 구비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쌍가루 2번에 보면 그 경찰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경찰 윤리 확립이 무엇보다 더 강조된다 하면서 외국학자인 존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왜 경찰 업무, 그러니까 경찰에게는 더 고도의 윤리 의식이 필요하냐, 업무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1번의 키워드는 뭐야? 경찰에게는 합법적으로 뭐야? 총기 사용 같은 물리력 사용 권한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막 함부로 막 과도하게 행사하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물리력 사용 등 강력한 권한이 합법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 사용할지 말지, 사용할 때 어느 정도로 사용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사용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량권이라는 게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고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또 동그라미 2번 보면 경찰 업무의 상당 부분은 비정상적인 상황과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에 올 일도 별로 없죠. 응? 대부분 경찰이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뭐로 범죄자, 응? 들하고 주로 맞닥뜨리잖아요. 응? 그러면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만 대응을 하다 보면 뭐예요? 아우 인간 정말 별로 뭐라 그럴까? 인간에 대한 어떤 의식이 사람이란 건 정말 세상에 다 몹쓸 사람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업무의 상당 부분은 되게 비정상적인 상황과 관련이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정신 차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하려면 무엇보다 일반 보통 사람들의 어떤 윤리의식, 도덕적 대응만 갖고는 좀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경찰관의 업무 수행의 그 경찰의 업무 영역에서는 순간적으로 뭔가 빠른 판단 내려가지고 뭔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 보면 경찰관은 종종 장시간의 숙고, 그러니까 장시간의 어떤 고민, 생각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위기 상황하에서 빠르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뭔가 조치를 위험에 빠진 시민의 생명 등을 구조하기 위한 이런 직무 수행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다. 이거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당연한 의무죠. 위기에 빠진 시민을 구조해야 되는 거. 근데 그때 망설이고 하다가 그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평소에 잘 준비되고 발달된 도덕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또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경찰 공무원들의 업무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단속 이런 걸 주로 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 많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유혹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유혹은 일반 법 위반자 이런 시민들로부터 자기 봐달라 이런 유혹이 거기서부터만 오는 게 아닙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야 상관이 야 쟤 좀 봐줘라 라든지 그죠? 뭐 등등해서 조직 내부로부터도 압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첫째 끝에 의무 불이행의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뿐만 오는 게 아니라 조직 내부로부터도 온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비윤리적인 지시 뭐 이런 거에 그 극복을 하려면 고도의 어떤 용기 강력한 윤리의식 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쌍가로 2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의식 확립의 강력한 필요성 얘기한 쌍가로 2번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쌍가로 3번에 가면 그 존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경찰 윤리 교육 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목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세 가지 얘기했죠. 도덕적 결의의 강화, 이건 이제 확고한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업 의식을 확고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야? 그 공평, 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부자 이런 거 안 가리고 공평한 경찰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평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능력, 이걸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도덕적인 전문 능력 이런 걸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요것도 별표 하나 정도 해놓고 공부하세요. 요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쌍가루 2번.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49쪽. 49쪽 가면 진짜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항목이 있어요. 49쪽에 맨 위에 표 있죠? 경찰의 부패 원인 가설. 이거는 별표 하여튼 되게 많이 해놓으세요. 이건 매번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히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경찰 공무원들이 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뉴스 많이 보면 뭐 뇌물 받았다 뭐 해가지고 기사화 되잖아요. 그럼 경찰 공무원들이 왜 부패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패한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 내린 이런 어떤 학설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설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라고 하죠. 자, 이거 공부하는 요령.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누가 주장한 거다. 사람 이름도 연결해야 돼요. 우리 경찰학개론 시험은 상당히 어떤 세세하고 어떻게 보면 쪼잔한 걸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장한 사람 이름도 외워야 돼요. 셔먼이라는 미국 학자가 주장했습니다. 셔먼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세 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짜 커피를 대접받거나 작은 선물 등 우리 사회 통념상 부패라고 보기는 어려운, 뇌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작은 호의, 그러니까 이제 호의가 있는데 그런 작고 사소한 호의를 자꾸 받다 보면 자기 이제 당연시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이렇게 해서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미끄러진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 이렇게 됐죠? 그 얘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말하면 작은 호의. 저기 말한 이건 뭐 커피 한 잔 순찰 돌다가 커피 한 잔 대접받았다고 뭐 이거 부패한 경찰 공무원 뇌물 받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자꾸 행해지다 보면 조금 더 커지죠. 이거 뭐 식사 한번 하고 가시라 뭐 이래가지고 또 가서 식당에 가서 뭐 밥 한번 그냥 공짜로 얻어 먹어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짜를 바라는
이게 이제 습관화되죠. 그러다 보면 이게 작은 호의 받다가 미끄러진 경사로 이런 표현하면 확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점점 습관화돼서 나중에 여기는 뭐겠어요? 이건 뭐 큰 부패죠. 응? 큰 부패로 이어진다. 응? 하는 얘기죠. 이게 너무 급경사다. 응? 그래서 요 작은 호의부터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미끄러워지기 쉬운 경사로 이런 내용은 너무 쉬워. 그죠? 자, 주장자 시험원. 근데 이것도 비판점도 있죠. 예, 뭐래요? 바늘 도둑이 결국은 소독된다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속담에 이제 비슷한 논리죠. 그런데 비판점은 야, 뭐 작은 호의를 좀 받았다 해서 반드시 큰 부패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뭐 경찰관들이 바보냐, 뭐 이런 비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설 나왔어요? 예, 전체 사회 가설. 자, 전체 사회니까 우리가 경찰 조직도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전체 사회의 일부잖아요. 근데 경찰 조직만 깨끗해 갖고 되느냐? 이게 시민 사회가 부패했으니 시민들이 뭐하냐? 아, 자기 봐달라. 자기는 빠져나가고 싶으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자기는 빼달라. 이런 식으로 예, 경찰관들을 경찰 조직을 부패시킨다는 논리예요. 응? 그래서 전체 사회 가설 누가 주장했대요? 윌슨이라는 학자가 주장했어요. 미국 윌슨. 자, 주장자 윌슨. 자, 논리는 어떻게 돼요? 첫째 줄,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조직 부패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다.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 경찰 조직 예, 이제 연구해가지고 분석해서 윌슨이라는 학자가 분석한 뒤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두 줄만 잘 공부하세요. 그리고 뭐가 부패의 원인이라고? 시민사회의 부패. 응? 이게 경찰 부패의 원인이다. 주장하는 견해.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학설은 무슨 설? 구조 원인 가설. 주창자 누구? 거기 니더 호퍼, 로덕, 바커 뭐 이런 한 세 사람이 주된 학자래요. 공동 연구. 자, 주장자 알아두고 구조 원인 가설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첫째 줄. 이미 경찰 조직 안에 약간 이 부패 구조가 이미 짜여져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부패 원인은 동그라미 1번. 기존의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 경찰 부패의 주 원인이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또 끝에 밑줄 쳐주세요. 뭐야? 이미 여러분 이제 새로 신임 경찰관이 경찰 조직에 채용돼서 들어가지. 들어갔는데 이미 선배 경찰관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 뇌물 받고 이런 게 다 이게 관행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만 거기서 왕따 되기 힘들잖아. 응? 그거 자기만 빠져나가려면 뭔가 괴롭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한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 선임 경찰관들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부패 관행이 있어. 이게 새로 들어오는 경찰관들 다 물들어 버린다는 논리예요. 응? 네, 동그라미 1번을 잘 중시하세요. 응?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설은 뭐예요? 썩은 사과 가설. 자, 우리 경험 비춰봐. 뭐 사과라고 했는데 더 빨리 하는 건 귤이다, 귤. 여러분 귤 상자 속에 귤 하나 썩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다른 그 귤 상자 안에 귤들 다 썩게 만들죠. 예, 이제 우리나라는 귤로 비유하는 게 더 빠른데 하여튼 이 썩은 사과. 그러니까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가 하나 들어가면 다른 사과들도 다 썩게 물들인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이거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은 아예 경찰 조직에 발을 못 붙이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거기 문장을 보세요. 썩은 사과 한 개가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들듯이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을 아예 모집 단계에서부터 배제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이게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이 들어가서 이제 부패를 하면서 자기만 썩는 게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까지 다 물들게 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요 썩은 사과 가설은 그 전체 사회 가설이나 구조 원인 가설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이 부패의 원인을 경찰관 개인에게서 찾는 거예요. 응? 원래 그 개인이 부패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부패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그 화살표점에 부패의 원인을
조직에다가 찾지 않고 조직의 어떤 구조적 원인, 조직의 체계적 원인에서 안 찾고 개인의 그 부패 가능성이라는 개인적 결함에서 찾는다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패 원인 가설에 대한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밑에는 여러분 그냥 참고사항으로 읽어두세요. 뭐랬어요? 우리 아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인해서 이 작은 호의와 관련된 얘기예요. 작은 호의를 자꾸 받다 보면 뭐예요? 점점 더 습관화되고 더 큰 부패로 빠져들게 된다 이랬는데, 이 작은 호의라는 거를 그러면 작은 호의조차도 엄격하게 이거를 거부해야 되느냐? 뭐 커피 한잔 하고 하시죠. 뭐 김순경님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거절하는 것이 능사냐? 이런 거에 대한 찬반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 작은 호의 허용하자는 견해 그런 거는 부패로 볼 수 없는 거다. 야, 그러나 금지론. 야, 그것도 자꾸 물들다 보면 특권 의식이 생기고 당연히 받는 것으로 이제 습관이 돼 버리면 부패에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러면 50쪽에서 부패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 이런 항목을 달고 세 가지 용어가 나와요. 그죠? 자, 우리 요거는 그냥 뭐 단답형 문제로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고 뜻 알아봅시다. 우선 침묵의 규범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게 침묵의 규범이라는 거는 뜻이 뭐래요? 동료 경찰관들이 부패해도 경찰관이 부패해도 뭐예요? 모두 다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동료나 상사 부패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침묵의 규범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침묵의 규범. 그다음에 비지바디니스. 그죠? 여기서 비지가 뭔 뜻이에요? 영어로. 비지가 바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일일이 참견하고 충고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뜻. 그래서 일일이 참견. 바빠. 여기 가서 참견하고. 우리 오지랖이 없다는 말 하죠? 네.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지바디니스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휘슬 브로잉이라고 하죠? 요거는 우리말로 보냐면 내부 고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는 누가 제일 잘 알아? 외부에서는 잘 알기 힘들어. 그 안에 내부자들이 제일 잘 알겠죠? 따라서 이제 그 조직의 그 내부 구성원이 조직의 어떤 부패, 동료나 상사의 부패를 외부에 알리는 거, 이거를 휘슬 블로잉, 우리말로 내부 고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휘슬 블로잉이라고 한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거기다 써있죠. 존 클라이니가 내부 고발이 정당화되려면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언급한 게 있대요. 그것도 같이 꼭 공부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 내부 고발하는 게 뭐야? 공익을 위한 목적, 뭐 이런 걸 해야지. 자기 개인의 출세, 뭐 이런 건 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거의 공익 목적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뭐야? 급박한 상황이어야 된다. 지금 이거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공익의 어떤 중대한 피해가 바로 금방 생길 것이다라는 이런 급박성, 중대성 이런 게 요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외부에 알리기 전에 우선 뭐예요? 조직 내부에서 해볼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본 뒤에 그게 안 될 때, 그런 방법 가지고 안 될 때 최후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는 거래죠. 왜냐면 조직 구성원은 일종의 뭘까요? 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조직 구성원인 이상 조직의 어떤 이익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조직의 일부 뭐 문제가 있다고 외부에 무조건 까발려가지고 다 알려서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이제 신뢰를 잃고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면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그 조직의 이익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그 이익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만 이것이 워낙 중대하고도 급박한 사안이고, 그런데 이거를 내부적인 통로로 그 상관에게도 이거 얘기해보고 이런 부패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통로,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채널 다 가동해서 같이 해봤는데도 안 된다. 이럴 때만 최후에 이제 외부에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노력도 안 해본 채 바로 외부에 알리는 것은 이건 정당한 외부 고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알림으로 인해서 뭔가 이게 해결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외부에 알려봐야 해결도 안 될 거면서 혼란만, 어마어마한 혼란만 크게 초래된다면 오히려 안 알린 것만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사회의 공익 측면에서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또 알아둬야 될 파트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50쪽에 보면 객관적 윤리 질서와 악법의 문제라는 항목이 달려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일종의 딜레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든 뭐든 하여튼 권력자가 뭐 가진 부정한 방법을 써가지고 법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한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장기 집권 법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거 악법이다 이러면서 데모. 그러면 위에 권력자는 야, 저 데모 진압해라, 강제 진압해라. 또 총을 쏴서 발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까지 내려왔어요. 이 상황에서 딜레마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법은 정말 이 국민의 자유 권리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오로지 권력자의 장기 집권만을 위한 온당치 못한, 정당하지 못한 법인데 이 법이 옳지 않다고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발포? 와, 이게 옳은 거냐?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하여튼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이러고 쌍가르 2번 자연법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읽어주세요.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문의 법, 몇 조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법 규정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누구나 다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어떤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 양심의 소리. 그죠? 그 양심의 소리를 말하자면 이렇게 자연법이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당연하게 인정하는 어떤 그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걸 자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현실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이런 양심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연법이라는 거에 어긋난다면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냐 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51쪽에서 두 가지 공부합니다. 자, 핵심적으로 이렇게 지금 객관적 윤리 질서와 악법의 문제라는 요 주제 하에서 두 가지를 잘 유의하는데, 51쪽에 보시면 맨 위에 쌍가루 3번 악법에 대한 태도와 저항권의 문제라는 항목이 있고, 동그라미 1번 악법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야, 여기 보세요. 고기가 첫 번째 공부할 거. 악법에 대한 태도. 자, 제목이 법 실증주의자 입장, 자연법론자 입장,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법 실증주의자라는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면 법을 뭐라고만 생각해? 법은 몇 점 만들어 놓은 성문의 법만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시각을 가지면 이른바 양심의 법이라는 자연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법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법이라는 오직 실제 존재하고 있는 성문의 법만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법 실증주의자 입장에서는 니은법 보세요. 거기 뭐 부정해요?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자연법을 부정한다. 응? 예.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걸 내세워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성문의 법만이 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 거쳐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면 그 실제 존재하고 있는 이 실정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진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절차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면 내용적으로는 악법이다 비판받아도 그것도 법이다. 따라서 그거 집행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니은번은 포인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연법론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법 일종의
문장으로 몇 조 안 써 있더라도 이른바 양심의 법이 존재하는 거다. 응? 따라서 모든 실제 만들어진 법은 이런 양심의 법에 합치되는 법이라야지, 양심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법은, 말하자면 자연법에 어긋나는 실정법은 인정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예요. 자연법론자들의 역시 디귿법 뭐예요? 거기서 잘 보세요. 공동체가 추구하는 객관적 윤리 질서에,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객관적 윤리 질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응? 즉 이런 객관적 윤리 질서에 어긋나는, 위반하는 법은 악법이라고 보고, 응?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봅니다. 응? 그건 보장돼야 된다. 따라서 이 실정법이 자연법과 합치될 때만 그 법의 집행이 정당화되는 거고, 자연법에 어긋나는 이 실정법은 그 법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돼야 되고, 거기에 저항하는 건 정당하다고 보고, 이렇게 논리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찰관들은, 이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실제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3번을 중시하세요. 3번의 제목이 뭐라고 잡혀 있어요? 시민이 야, 이 법은 악법이다 이러면서 저항을 한단 말이야. 응? 시민의 저항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경찰관들이. 자, 요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눴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기획법, 법이, 그러니까 이제 성문의 법이, 실정법, 성문의 법이 공동체의 객관적 윤리 질서에 위반되는 그 법이 명백하고 정상적인 제도적인 통로로는 이게 해결이 어려운 경우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 경찰은 시민의 저항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권력 행사할 수 없다. 응? 이렇게 보는 거죠. 응? 반면에 니은번은 법이 객관적 윤리 질서에 위반되냐 아니냐가 불분명한 경우, 실정법이 그런 경우에는 경찰은 성문법 질서 보호를 위해 법 집행 조치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불분명하잖아요. 응? 불분명할 때는 이미 만들어진 성문법을 집행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 저항권 행사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기역과 니은 이렇게 두 부분. 여기 힌트 말이 뭐가 있어요? 법이, 즉 성문법이 객관적 윤리 질서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럴 때는 저항권을 인정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실정법이 객관적 윤리 질서에 위반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저항권이라는 게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논리로 가면 되죠. 여기까지 정리.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뒤에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